우지끈하는 끔찍한 파여름이 장터의 소란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정수리 위로 쏟아지는 한낮의 태양볕보다 더 뜨겁고 비릿한 선혈이 김진사의 이마를 타고 붉은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흘러내렸다. 70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며 뼈마디가 굵어진 박찬봉의 육모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고 기어이 친구의 머리통을 내리친 것이다. 장터 한복판 멍석을 깔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촌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싸움 구경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왈패들조차 두 노인의 살기 등등한 눈빛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박찬봉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부러진 방망이 자루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흡사 굶주린 호랑이의 포효와 같아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했다. 네, 이놈 김만서가 내 놈이 감히 내 눈에 물길을 막아 10년 전에는 밭둑을 야금야금 파먹더니 이제는 아예 내 자식 같은 벼들을 말려 죽일 셈이냐. 천하의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 같은 놈. 그의 호통의 질세라.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리던 김진사 역시 비틀거리는 몸을 하인들의 부축으로 겨우 지탱하면서도 누나를 부라리며 핏대를 세웠다. 닥쳐라 이 무식한 촌부놈아. 물길은 본래 하늘이 내린 것이거늘 내 놈 땅이 위에 있다고 아랫눈에 댈 물까지 독차지하려 드느냐. 내 놈 신보가 그 모양이니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 오가자 양집안의 하인들마저 주인의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들고 서로에게 달려들 태세였으니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다급하게 뛰어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의 외동아들 도령이었다. 그는 평소 학문에 정진하느라 바깥 출입을 삼가던 터였으나 하인의 급한 전가를 받고 버선발로 달려온 참이었다. 도령의 눈에 비친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존경에 맞이 않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고 어린 시절 그토록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박찬봉 어르신이 악귀나찰과 같은 형상으로 아버지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도령은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읍소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김진사는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비켜라. 내 오늘 저 늙은 구렁이 놈의 가죽을 벗겨 10년 묵은 체증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때 반대편에서도 하얀 치마폭을 휘날리며 달려온 여인이 있었으니 박찬봉의 고명딸 아기씨였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박찬봉의 팔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이러다 관아에라도 끌려가시면 어찌합니까? 딸의 눈물에도 박찬봉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으나 주위의 시선과 딸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주먹을 떨구었다. 양쪽 집안 하인들이 서둘러 주인들을 모시고 뿔뿔이 흩어지자 장터 바닥에는 부러진 육모 방망이와 핏자국 그리고 찢어진 갓의 잔해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두 집안의 골 깊은 원한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진사의 사랑방에는 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의원이 다녀간 뒤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김진사는 자리 보전하고 누워서도 분을 사기지 못해 이따금씩 벽을 주먹으로 쳐댔다. 도령은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탕약을 다리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폭풍전야의 바람소리처럼 도령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도령은 탕약 그릇을 식히며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때만 해도 두 집안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의형제를 맺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담장 너머로 넘겨주기 바빴다. 도령과 아기씨 또한 오누이처럼 때로는 정인처럼 서로를 아끼며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을 두고 쌍벽이라 칭송하며 도령과 아기씨가 혼이 나여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날 온 고을이 잔치판이 될 것이라 입을 모았었다. 그러나 그놈의 땅이 무엇인지 물길이 무엇인지 사소한 시비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오해가 오해를 낳아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도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달이 무심하게도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저 멀리 박찬봉 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똑같이 내려앉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같은 시각 박찬봉 댁의 안채에서도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기씨는 아버지의 찢어진 옷을 꿰매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낮에 장터에서 마주친 도령의 슬픈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의 티를 벗고 훤칠한 장부가 된 도령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10년 전 함께 연못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던 그 다정하고 올곧은 소년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내내 술상을 받아놓고 김진사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집안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그놈 집안 쪽으로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게 소금을 뿌려라. 아버지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아기씨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문을 열어 밤공기를 마셨다.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도령과 자신이 남남으로 만났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늙고 병든 아버지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쓰러지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금 눈물을 훔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오늘따라 처량하게 들려왔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터에서의 싸움 이후 김진사와 박찬봉이 서로 경쟁하듯 소작료를 올리고 빚 독촉을 심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김진사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재력을 과시하려 했고 박찬봉은 질 수 없다는 오기로 더욱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았다. 가뜩이나 가뭄 기운이 있어 농심이 타들어가는데 두 유지의 횡포까지 겹치니 민심은 급격히 흉폭해졌다.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에서는 두 영감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랑방 노인들조차 혀를 찼다. 이러다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들이 들고 일어나 고래 배를 가를 판이야. 도령은 서책을 읽다가도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책 속의 성현들의 말씀은 가득하건만 정작 눈앞의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으나 종이 위에는 글자 대신 검은 얼룩만이 번져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타들어가는 가뭄에 지친 농민 몇몇이 횃불을 들고 김진사와 박찬봉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위협적인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쌀을 내놓아라, 물기를 터라, 탐관 오리보다 더한 수전노들아. 횃불의 붉은 불빛이 창호지 문을 벌겋게 물들이자 김진사는 두려움보다는 분노에 차서 장검을 벽에서 꺼내 들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행패냐. 내 놈들의 다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도령은 기겁하여 아버지를 가로막았다. 아버님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정말 큰 사단이 납니다. 저들은 굶주림에 지쳐 이성을 잃은 백성들입니다. 힘으로 누르려 하시면 화를 입으십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밀쳐내려 했으나 도령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밖에서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찬봉 댁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돌멩이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날아들었고 박찬봉은 낫을 들고 뛰쳐나가려 했다. 아기씨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아버님 제발요. 이러다간 집안이 망합니다.
그날 밤의 소동은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에는 익명의 벽서가 붙었다. 두 악덕지주가 화해하고 곡간을 열지 않으면 하늘이 노하여 천벌을 내릴 것이며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존경과 두려움 대신 증오와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도령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의관을 정제하고 아무도 몰래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마을 뒤편 인적이 드문 성황당 고개였다. 그곳은 10년 전 도령과 아기씨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도령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곳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다.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10년 세월 동안 꿈속에서나 그리던 그 모습 바로 아기씨였다. 그녀 역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리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는 두 사람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부모님의 어리석은 싸움을 끝내고 가문을 나니 마을 전체를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도령이 천천히 아기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낭자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소. 아기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도령님도 많이 야위셨습니다. 지난밤 소란에 별고는 없으셨는지요? 짧은 안부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으나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도령은 깊은 눈으로 아기씨를 바라보며 비장하게 말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다툼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두 집안이 공멸할 뿐더러 무고한 백성들까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아니 우리에게 한 가지 방도가 있을 듯합니다. 아기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방도라니요? 아버님들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두 집안의 미래를 바꿀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른 두 아버지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기 위해 도령과 아기씨는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무심하다 못해 잔혹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달포 넘게 이어지자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질렀고 타들어가는 논바닥에서는 매캐한 흙먼지만이 풀썩거리며 피어올랐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곡식을 익히기는커녕 모조리 태워 죽일 기세였으니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조차 잎이 누렇게 떠서 축 늘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말라붙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산 너머 계곡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했으나 그마저도 흙탕물에 불과했다. 이러한 재앙 앞에서 인간의 존엄은 사치였고 오로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만이 앙상한 뼈마디처럼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끔찍한 가뭄보다 더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것은 마을에서 가장 곡식을 많이 비축해둔 김진사와 박참봉의 굳게 닫힌 곡간문이었다. 두 사람의 곡간에는 묵은 쌀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 없이 잠겨 있었다. 김진사는 박참봉이 먼저 곡간을 열어 인심을 얻는 꼴을 볼 수 없다며 버텼고 박참봉은 김진사가 먼저 굴복하고 찾아와 빌기 전에는 절대 쌀 한 톨 내어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두 노인의 쓸데없는 아집과 자존심 싸움에 애군 민초들의 목숨만 팔이 목숨처럼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근 채
장부책을 넘기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담장 밖의 인기척과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혹여나 성난 폭도들이 담을 넘어올까 두려워 사병들에게 불침번을 서게 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굶주리는 이웃에 대한 연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10년 묵은 원한과 박찬봉에 대한 경쟁심이 그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쌀을 풀면 저 늙은 여우 같은 박가가 나를 비웃을 것이야.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내 공을 가로채려 들겠지. 김진사는 혀를 차며 애써 죄책감을 밀어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문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합리화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탐욕스러운 수전노의 형상으로 일그러져 보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건너편 박찬봉의 사정 또한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말라비틀어진 고추를 다듬으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라. 내 쌀은 내 피요. 내 살이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가져갈 수 없다. 박찬봉의 목소리는 드높았으나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살이 자신을 향할 것임을. 하지만 굽히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평생을 경쟁해온 김진사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벼락을 맞아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성황당 고개 너머로 창백한 달빛이 스며들 때 도령과 아기 씨는 낡은 선앙당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마른 풀벌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적막강산이었다. 도령은 아기 씨의 파리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곱게 자란 규수라 거친 일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기 씨 역시 도령의 뱃쑥해진 볼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도령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낭자 우리의 부모님께서는 눈과 귀를 닫으셨소. 이 가뭄이 하늘의 뜻이라면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인간의 몫일진데 두 분은 서로를 미워하느라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고 계시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요. 도령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아버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박찬봉 어르신 탓만 하며 화를 돋우실 뿐이요. 아기 씨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령님. 아버님은 김진사 어르신이 먼저 굽히지 않으면 마을이 다 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절망적이었으나 그들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도령은 품속에서 준비해 온 것을 꺼내놓지는 않고 아기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낭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원망하며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을 속여서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고 두 집안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요. 나는 후자를 택하고자 하오. 비록 불효라 비난받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소. 아기 씨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령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빈털터리인 우리가 어찌 곳간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열쇠는 아버님들이 쥐고 계신데요. 도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곳간 문을 열 수 없다면 우리의 곳간을 만들면 되지 않겠소. 내게는 그동안 모아둔 서책과 문방사오, 그리고 돌아가신 조부님께 물려받은 약간의 폐물이 있어. 이것들을 읍내 장터에 내다 팔면 쌀 몇십 가마니는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아기 씨가 탄성을 질렀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제게도 어머니께서 혼수용으로 마련해 주신 비단과 놀이개 은가락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처분한다면
꽤 많은 곡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단순히 쌀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백성들의 배고픔은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분의 묵은 감정은 씻어낼 수 없소.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비밀에 붙여져야 하며 그 공은 상대방 집안으로 돌아가야 하오. 아기씨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상대방 집안이라니요? 도령이 설명을 이어갔다. 내가 마련한 쌀은 박참봉 어르신의 이름으로 박씨 가문의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오. 그리고 낭자가 마련한 쌀은 김진사, 즉 우리 아버님의 이름으로 김씨 가문의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렇게 하면 소작인들은 자신의 주인이 개과천선하여 선행을 베푸는 줄 알고 칭송할 것이며 그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 두 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면 두 분의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은 녹지 않겠소. 또한 서로가 몰래 선행을 베풀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듦으로써 경쟁심을 선의의 경쟁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오. 아기씨는 도령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기발하고도 현명한 계책입니다. 원수를 은인으로 만드는 묘책이군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읍내에 믿을 만한 거상을 통하기로 했고, 쌀을 운반하고 분배하는 일은 양가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으나 현재의 다툼을 안타까워하는 충직한 머슴들을 포섭하기로 했다. 김진사 댁의 마당쇠와 박참봉 댁의 돌쇠는 비록 주인은 다르지만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기에 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임자였다. 도령과 아기씨는 달빛 아래서 굳은 맹세를 나누었다. 이 일이 발각되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릴 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가문에서 파문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지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희망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다. 10년 전 어린 시절 소꿉장난을 하며 나누었던 순수한 약속이 이제는 생사를 건 거대한 비밀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부디 우리의 이 작은 거짓말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를. 아기씨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성황당의 낡은 석가래를 타고 밤하늘로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 몰래 모아온 희귀한 서책들과 성인이 되면 쓰려고 아껴두었던 고급 벼루와 먹이 들어있었다. 하나하나 손때가 묻은 소중한 물건들이었지만 도령은 주저하지 않고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이 책 한 권이면 굶주린 아이 하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벼루 하나면 한 가족이 며칠을 버틸 죽을 끓일 수 있다. 도령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로서 책을 파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공자의 말씀을 떠올렸다. 인을 행하지 않으면서 예를 논하는 것은 허상이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글줄이나 읽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끄러움이리라. 도령은 보자기를 단단히 묶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같은 시각 아기씨 역시 자신의 방에서 혼수용함을 열고 있었다. 붉은 비단에 쌓인 쌍가락지, 옥비녀,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산호 놀이개까지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폐물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기씨는 놀이개를 손에 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고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옥구슬 위로 떨어졌다. 아기씨는 눈물을 훔치고 결단력 있게 폐물들을 주머니에 담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유모를 통해 은밀히 처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쌀가마니가 되어 어두운 밤 가난한 이웃들의 집 앞에 놓일 것이다. 아버님의 이름이 적힌 종이와 함께 아기씨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평생을 인색하다 손가락질 받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대인이라는 칭송을 듣게 될 때 그 당혹스럽고도 흐뭇해하실 표정을 생각하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다음 날부터 도령과 아기 씨의 비밀스러운 행보는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척했지만 물밑에서는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읍내 거상은 도령이 가져온 물건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후한 값을 쳐주었고 아기 씨의 폐물 또한 순조롭게 곡식으로 바뀌었다. 확보된 쌀가마니들은 인적이 드문 산속 폐가에 임시로 보관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배달이었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은 칠흑 같은 밤, 마당새와 돌쇠는 검은 복면을 하고 지게에 쌀을 짊어졌다. 그들의 등에는 쌀뿐만 아니라 두 젊은 남녀의 간절한 소망과 두 집안의 운명이 짊어지워져 있었다. 도령은 마당새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네. 그리고 반드시 박찬봉 댁 소작인들의 집에 놓고 오게. 한편 아기 씨도 돌쇠에게 신신당부했다. 돌쇠야, 네가 김진사 댁 소작인들에게 쌀을 가져다 주되 사람들이 보면 꼭 김진사 어르신이 시키신 일이라고 흘려야 한다. 알겠느냐? 두 하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첫 번째 작전이 수행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박찬봉 댁 소작인 김서방이 새벽에 문을 열었다가 쌀가마니를 발견하고는 동네가 떠나가라고 함을 지른 것이다. 아니, 이게 웬 쌀이야. 여기 편지도 있어. 그를 모르는 김서방을 대신해 지나가던 훈장이 편지를 읽어주었다. 흉년에 고생이 많구려. 작지만 내 성인이 아이들 죽이라도 끓여 먹이시게. 내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으나 자네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알걸세. 편지의 내용은 모호했으나 박찬봉의 땅을 붙이는 김서방에게 주인이란 박찬봉밖에 없었다. 김서방은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박찬봉 댁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통곡했다. 아이고, 찬봉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으신 줄 모르고 욕을 했으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동시에 마을 반대편 김진사 댁 소작인 최 씨 집 앞에서도 똑같은 그 일이 벌어졌다. 최 씨 역시 김진사가 몰래 쌀을 보내주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악독한 수전누라 욕하던 입들이 침이 마르도록 두 영감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소문은 곧바로 당사자인 김진사와 박찬봉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김진사는 아침상을 받다가 마당새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내가 쌀을 보냈다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아니 박가놈도 쌀을 풀었다고.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김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인가?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기를 띠고 흉흉하게 감돌던 저기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훈훈한 온기와 알 수 없는 활력이 채워지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저주나 한탄이 아니라 두 어르신의 은덕을 찬양하는 노랫가락이었다. 김진사의 사랑방 앞에는 아침마다 소작인들이 가져다 놓은 산나물이며 갓 잡은 물고기 따위가 소복하게 쌓였고 박찬봉의 대문 앞에도 고마움을 표하는 총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칭송의 대상이 된 두 당사자 김진사와 박찬봉은 그야말로 여우에게 홀린 듯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김진사는 밤새 장부를 뒤적이며 자신의 곡간을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다. 분명 쌀가마니는 충나지 않았고 엽전 한 뼘 빈 것이 없는데 밖에서는 자신이 쌀을 퍼날랐다고 야단 법석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는 곰방대를 물고 연신 뻐끔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저 박가놈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민 수작인가. 내 이름을 팔아 헛소문을 퍼뜨려 놓고 나중에 내가 모른 척하면 위선자라고 몰아붙이려는 속셈이 분명해.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놈도 똑같이 칭송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박찬봉의 심정도 복잡하기는 매한 가지였다. 그는 마당에 쌓인 감자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헛기침을 해댔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감히 썩은 감자 따위를 가져오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을 터이나 감자를 가져온 늙은 안악이 눈물을 글썽이며 참봉 어르신 덕분에 우리 식구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손을 비비는 통에 차마 쫓아낼 수가 없었다. 박찬봉은 얼떨결에 뒷짐을 지고 애헴하며 거드름을 피웠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거 참 내가 안 했다고 이실직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어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대인배 활불 소리를 듣다 보니 은근히 기분이 우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박찬봉은 슬그머니 하인을 불러일렀다. 얘야 대문 빗장을 조금만 열어두거라. 사람들이 오가며 들여다볼 수 있게 말이다. 어차피 소문이 난 거 굳이 내칠 필요는 없지 않으냐.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김진사와 박찬봉이 딱 마주치는 일이 벌어졌다. 예전 같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삿대질을 하거나 침을 뱉고 돌아섰을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 어르신을 구경하러 몰려들어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진사가 먼저 어색하게 입을 떼었다. 박찬봉, 요즘 살림이 넉넉한가 보구려. 곡간을 활짝 열어 제낀 걸 보니 그의 말에는 비아냥과 탐색이 섞여 있었다. 박찬봉 역시 지지 않고 받아쳤다. 김진사만 하겠소. 밤마다 몰래 쌀을 나르느라 하인들 등골이 휘어진다 들었소만. 두 노인은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상대방의 속내를 읽으려 애썼다. 분명 저놈은 아닌데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쌀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자 쌓아 올린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를 칭찬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아니요, 다 자네가 먼저 모범을 보이니 나도 따라한 것뿐이네. 박찬봉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김진사도 질세라 맞장구를 쳤다. 무슨 겸양의 말씀을. 자네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어찌 따르겠나. 마을 사람들은 두 원수의 화기애애한 모습에 감동하여 박수를 쳤고 두 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이불을 킥킥 차며 분통을 터뜨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꾸민 도령과 아기씨의 상황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마다 몰래 쌀을 나르는 육체적 고단함은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었으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자금이 문제였다. 도령이 아끼던 서책은 이미 다 팔려나갔고 아기씨의 패물함도 텅 비어버렸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성황당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도령의 손은 거친 지게질로 인해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아기씨의 고운 얼굴은 수면 부족으로 까칠해져 있었다. 낭자, 이제 더 이상 쌀을 구할 방도가 없소. 읍내 거상도 더 이상 가져올 물건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 하더이다. 도령의 절망 섞인 목소리에 아기씨가 입술을 깨물며 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령님, 유모가 몰래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머리에 꽂은 이 비녀 하나뿐입니다. 아기씨가 머리에서 옥비녀를 빼내려 하자 도령이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래요, 그것은 낭자의 어머님 유품이 아니요. 내 어찌 불효를 저지르면서까지 이를 도모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을 맺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가. 그러나 두 사람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거짓말이 참말이 된다고 했던가. 칭송에 중독된 두 아버지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사는 어느 날 빚을 갚지 못해 쩔쩔매는 소작인을 불러 호통을 치려다가 진사 어르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에이 깨깨 이번 달 이자는 제해줄 테니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베푼 자비였다. 박찬봉 또한 길가에 쓰러진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치려다 뒤통수에 꽂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머니에 있던 엽전 몇 덜을 툭 던져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비록 체면치레로 시작된 행동이었으나 그 행동은 두 사람의 굳어버린 심장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주는 기쁨이라는 낯선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도령과 아기씨는 부모님의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기로 결심했다. 이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큰 충격을 주어 두 분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아야 한다. 문제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것이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겉으로는 허허거리며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기이한 사태의 원흉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내 재산을 축내지 않고 생색을 낼 수 있어 좋긴 하다만 내 집안에 쥐새끼가 드나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김진사는 마당새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박찬봉은 밤마다 몽둥이를 들고 잠복근무를 섰다. 도령과 아기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마련한 쌀가마니와 고기를 들고 최후의 작전을 감행하려 했다. 이번 목표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칠성이네였다. 칠성이네는 두 집안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하면 양쪽 모두에게 들킬 위험이 컸다. 그날 밤 구름이 달을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깔렸다. 도령은 검은 복면을 쓰고 쌀가마니를 지게에 맨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기씨는 망을 보기 위해 반대편 담장 밑에 숨죽이고 있었다. 도령이 칠성인의 살인문 앞에 쌀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마른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도령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박찬봉이었다. 그는 며칠째 잠복하며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령은 혼비백산하여 지게를 벗어던지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서라 이 도둑놈아, 내 오늘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박찬봉은 나이답지 않은 민첩함으로 도령의 뒤를 쫓았다. 칠성인의 집은 미로 같은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어 도주하기에 용이했으나 박찬봉의 추격은 집요했다. 도령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실망감에 쓰러지실 것이고 박찬봉 어르신에게 잡히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그는 골목 모퉁이를 돌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쑥 나와 도령을 낚아챘다. 헛 비명을 지르려는 도령의 입을 막은 것은 익숙한 향기가 나는 손수건이었다. 아기씨였다. 이쪽입니다. 아기씨는 도령을 끌고 낡은 헛간 뒤쪽의 개구멍으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좁은 틈새에 몸을 밀착하고 숨을 죽였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들릴 만큼 크게 울려 퍼졌다. 바로 밖에서 박찬봉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로 숨었지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박찬봉은 헛간 주위를 맴돌며 낫으로 풀숲을 휘저었다. 서슬퍼런 낱날이 아슬아슬하게 두 사람의 은신처 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령은 아기씨를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다오. 한참을 수색하던 박찬봉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에이 놓쳤구나. 날래기가 흡사 산짐승 간내 그려. 그는 돌아서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순간 반짝이는 물건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박찬봉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것은 쌀가마니를 묶었던 끈의 매듭 장식이었다. 흔한 지푸라기가 아니라 고급 비단 실로코와 만든 매듭.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것은 도령이 어머니 몰래 훔쳐온 비단 끈이었던 것이다. 박찬봉의 눈이 번뜩였다. 김가 김진사 댁 물건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진짜로 김진사 놈이 사람을 시켜 내 구역까지 쌀을 날랐단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왜 도망을 가 떳떳하게 주면 될 것을. 박찬봉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편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도령과 아기씨는 성황당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았다라는 안도감보다 더 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도령님 괜찮으십니까? 아기씨가 걱정스레 물었으나 도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낭자 큰일 났소. 도망치다가 지게를 묶었던 매듭끈을 흘린 것 같소. 그건 우리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우리 집안의 문양이 새겨진 끈이요. 아기씨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만약 아버님이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고 김진사 어르신을 향한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사태는 그들이 의도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선행으로 감화시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묵은 의심에 불을 지른 꼴이 되고 말았으니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마을을 감쌌다. 박찬봉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매듭을 노려보고 있었고 김진사는 없어진 비단끈을 찾느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도령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호통을 듣고 있었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이제 두 집안의 갈등은 물밑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선의가 낳은 뜻밖의 위기. 과연 도령과 아기씨는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때 마을 어귀에서 급한 전가를 알리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탄이었다. 하늘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명주천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찬봉이 도령이 흘린 비단 매듭끈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던 그 밤. 이후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이 깔린 듯했다. 박찬봉은 그 매듭이 김진사가 자신의 집에 첩자를 심어두었거나 혹은 더 큰 해코지를 하기 위한 표식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김진사의 대문 앞으로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물증이 확실치 않고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끙끙 앓고만 있었다. 반면 김진사는 집안의 귀한 물건이 사라진 것에 대해 하인들을 닥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아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을까봐 전전긍긍했다. 도령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고 밤마다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의심의 칼날이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있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운명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예사롭지 않았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높새 바람은 대지의 마지막 수분까지 빨아들일 기세로 건조하고 뜨거웠다. 나뭇가지들은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초가지붕의 지푸라기들은 불씨 하나만 닿아도 당장 화마를 불러들일 준비가 된 듯 바짝 말라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박찬봉 댁의 사랑채 뒤편에 위치한 장작 창고 근처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다.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었는지 아니면 건조한 날씨 탓에 자연 발화가 일어난 것인지. 그러나 그 작은 불씨는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맹수로 돌변했다. 불이야 불이야.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이 마을의 공기를 찢어 발겼다.
처음에는 자다 깬 강아지 짖는 소리처럼 미약했으나 이내 수십 명의 다급한 고함으로 번져나갔다. 박찬봉은 저녁상을 받다 말고 숟가락을 던지며 뛰쳐나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채워넣은 장작 창고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불똥은 바람을 타고 안채와 곡식 창고 쪽으로 무서운 속도로 옮겨붙고 있었다. 아이고, 내 재산, 내 집물 가져와라. 뭣들 하느냐. 박찬봉은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불길은 그의 호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며 물동이를 날랐지만 타오르는 기세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만도 못한 양이었다. 담장 너머 김진사 댁에서도 난리가 났다. 불길이 워낙 거세어 김진사의 집마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진사는 마당에 서서 불구경하듯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비소가 스쳤다. 천벌을 받은 게지.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저 늙은 구렁이에게 벌을 내리신 게야. 그러나 그 통쾌함은 찰나였다. 거센 바람이 불길의 방향을 틀어 자신의 집 쪽으로 붉은 재를 날려보내자 김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봐라, 우리 담장에 물을 뿌려라. 불똥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 그는 박찬봉을 도울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제 집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불을 끄기 위해 달려왔으나 워낙 불길이 거세고 두 집안의 사이가 험악한 탓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군중을 해치고 한 청년이 혜성처럼 튀어나갔다. 김도령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말릴 새도 없이 물에 적신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도령하니 저 미친놈이 김진사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도령의 눈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박찬봉 댁 안채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아기씨의 비명소리 때문이었다. 사실 아기씨는 불이 나자마자 가보와 장부들을 챙기러 안채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무너진 석가래에 길이 막혀 고립된 상태였다. 아기씨 어디 계시오? 도령은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열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와 살점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편 밖에서는 박찬봉이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내 딸이 저 안에 있다. 누구든 내 딸을 구해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하지만 맹렬한 기세로 무너져 내리는 기와 지붕을 보며 누구도 감히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불길 속에서 검게 그을린 형체가 비틀거리며 걸어나왔다. 도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축 늘어진 아기씨를 둘러매고 한 손으로는 불타는 기둥을 쳐내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다. 도령의 옷은 여기저기 불에 타 살결이 드러났고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범벅이 되어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가 마당에 쓰러지듯 아기씨를 내려놓자 박찬봉이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다. 아가, 정신 차리거라. 다행히 아기씨는 연기를 조금 마셨을 뿐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도령은 달랐다. 아기씨를 보호하느라 등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뒤늦게 달려온 김진사가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오열했다. 이놈아, 네가 미쳤지. 원수의 딸을 구하려고 제 목숨을 버려 네가 죽으면 이 애비는 어찌 살라고. 김진사의 통곡 소리가 불타는 소음마저 잠재울 듯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아기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숯검정 얼굴에 길을 내고 있었다. 아버님, 김진사 어르신, 제발 멈추세요. 도령님을 욕하지 마세요. 아기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꾸민 일입니다. 쌀을 나르고 곡식을 베풀고 두 분을 칭송받게 만든 것. 모두 저와 도령님이 한 일입니다. 순간 웅성거리던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타오르는 불길 소리만이 배경처럼 깔릴 뿐이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그리고 자식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쌀을 훔쳐다 저 집에 주었단 말이냐?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기 씨는 품속에서 타다 남은 장부책 하나를 꺼내놓았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쌀을 나른 기록과 두 아버지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문이 적혀 있었다. 두 분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10년 전처럼 다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기 씨의 고백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어졌다. 도령님은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을 위해, 우리 두 집안을 위해 밤마다 어깨가 짓무르도록 쌀가마니를 지어 나르셨습니다. 오늘 불길 속에 뛰어드신 것도 아버님의 딸인 저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수라면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두 노인의 가슴에 꽂혔다. 박찬봉은 멍하니 도령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온몸이 타버린 원수의 아들, 그리고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려 했던 딸, 그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맹목적인 증오와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고 초라한 것인지 그 거대한 불길 앞에서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에 남은 기둥 하나가 김진사가 서 있는 쪽으로 무너져 내리려 했다. 위험해 박찬봉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려 김진사를 밀쳐냈다. 불타는 석가래가 박찬봉의 옷자락을 스치고 바닥에 꽂혔다. 흙바닥을 뒹군 두 노인은 서로의 멱살이 아니라 서로의 팔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살깨이었다. 김진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박찬봉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수전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식을 걱정하고 친구를 구하려는 한 늙은이의 진심만이 남아있었다. 박가, 자네, 김진사의 목소리가 메어왔다. 박찬봉 역시 흙투성이가 된 김진사의 옷을 털어주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가 늙어서 동작이 배뜨구만. 하마터면 제삿밥 얻어먹을 뻔했어. 불길은 마을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창고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연기는 더 이상 저주나 원망의 기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묵혀왔던 오해와 증오가 타버리고 남은 찌꺼기였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쓰러져 있는 도령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박찬봉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패배의 인사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과이자 감사의 표시였다. 내 아들을 살려주게나. 자네 딸이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듯 내 아들이 자네 딸을 구했네. 우리 이제 그만하세. 박찬봉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도포자락을 찢어 도령의 화상 입은 팔을 감싸주었다. 이복의 김간의 곡간이 다 타버렸으니 당분간 자네 집에서 신세 좀 져야겠네. 밥값은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치른 것 같으니 말이네. 박찬봉의 농담 섞인 말에 김진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렇고 말고 내 광을 다 비워서라도 자네 식솔들 배불리 먹임세. 어서 의원을 부르게 내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를 살려야 하지 않겠나. 며느리 될 아이라는 말에 아기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고통 속에 신음하던 도령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으나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다. 두 아버지는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다. 그들의 등 뒤로 둥근 보름달이 구름을 헤치고 나와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10년 전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던 그날 밤처럼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화해를 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불을 끄던 물소리보다 더 시원하게 두 집안의 담장을 허물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김진사의 사랑방에는 10년 만에 박찬봉이 마주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술상이 놓여 있었다. 밖에서는 의원이 도령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기 씨가 약사발을 들고 분주히 오갔다. 두 노인은 말없이 술잔을 채웠다. 자네 기억나나? 우리 젊었을 적 저 달을 보며 약속했었지. 사돈을 맺자고. 박찬봉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김진사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껄껄 웃었다. 기억하고 말고 그 약속 지키느라 우리 자식들이 저 고생을 했지 않은가. 내 참으로 부끄러운 아비일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늙은이들의 손이었지만 그 맞잡은 온기는 그 어떤 젊음보다 뜨거웠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촛불은 새벽이 오도록 꺼지지 않았다. 하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으나 그 검은 잿더미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다. 박찬봉의 집터는 앙상한 기둥 몇 개와 무너진 담벼락만이 남아 흉물스러운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다. 이른 새벽부터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쓱싹거리는 톱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마을 전체에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뒷짐을 지고 애행거리며 먼지 묻는 것을 질색했을 양반이 직접 흙더미를 나르고 목재를 다듬느라 얼굴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복의 바깥의 기둥은 여기가 아니래도 그러네. 이쪽이 남향이니 안방 문을 이리 내야 겨울에 따뜻하지 않겠나. 김진사가 핀잔을 주자 옆에서 새끼를 꼬던 박찬봉이 껄껄 웃으며 받아쳤다. 허허, 자네가 언제부터 풍수를 그리 잘 알았나.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할 걸세. 하지만 자네 말이 일리가 있으니 이번만은 따름세. 두 노인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실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들의 다툼은 이제 날선 비난이 아니라 오랜 법만이 나눌 수 있는 정겨운 투정으로 변해 있었다.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 장정들이 지게에 돌과 나무를 지고 줄지어 박찬봉의 집터로 모여들었다. 10년 전만 해도 두 영감의 횡포에 치를 떨며 침을 뱉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도령과 아기씨가 뿌린 선행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김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석가래를 올리면서 말했다. 내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쌀가마니를 보내준 분들이 아닌가. 집이 불탔다는데 내 몸뚱이 하나 아껴서 무엇하겠나. 최씨 역시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 두 어르신이 겉으로는 꼬장꼬장해도 속정은 깊다는 걸 우리만 몰랐던 게지.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사실은 자식들의 효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굳이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땀 흘리며 화해하는 두 노인의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경사이자 축복이었기 때문이다. 박찬봉의 새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하루가 다르게 웅장한 자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한편 김진사의 사랑채에서는 도령이 화상 입은 팔을 치료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의원의 말로는 흉터가 남겠지만 팔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했다. 도령의 곁에는 아기씨가 그림자처럼 붙어 앉아 정성스레 간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탕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을 호흡으로 도령의 입에 넣어주었다. 도령님, 저 때문에 옥체에 흠이 생겼으니 이를 어찌 갚습니까? 평생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기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도령은 성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낭자, 이 흉터는 짐이 아니라 훈장이오. 우리 두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사랑을 지켜냈다는 증표가 아니겠소. 내 팔에 새겨진 이 불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그날 밤 우리가 나누었던 맹세와 낭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요. 도령의 듬직한 말에 아기 씨의 얼굴이 복사꽃처럼 붉게 물들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를 엿듣고 있던 김진사와 박찬봉은 서로 마주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자식 농사 하나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지었구만. 암 그렇고 말고 청출어람이라더니 우리보다 100배는 낫네 그려. 계절이 바뀌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가을이 도래했다. 박찬봉의 새 집이 완공되는 날 마을은 또 다른 경사로 들썩였다. 바로 김도령과 박아기 씨의 혼례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두 집안의 화해를 축하하고 두 젊은이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인근 고을에서까지 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마을 입구에는 청사초롱이 줄지어 매달려 바람에 춤을 추었고 잔칫집 마당에는 멍석이 수십 장 깔리고 떡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흥겹게 울려 퍼졌다. 소 잡고 돼지 잡는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져나갔고 국수 삶는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사돈지간이 되어 나란히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오늘은 내 곡간을 다 털어도 좋으니 배가 터지도록 드시오. 김진사의 호탕한 외침에 하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과거에 옹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진짜 대인의 풍모가 느껴졌다. 혼례청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례복을 차려입은 도령은 사모관대를 하고 늠름하게 서 있었고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아기 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자태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다. 기러기 아범이 나무 기러기를 전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교배례가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도령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자 아기 씨 또한 우아한 몸짓으로 답배를 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지난 험난했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원수의 자식으로 만나 남몰래 애태우던 시간들, 가뭄과 기근 속에서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약속, 그리고 하마 속에서의 목숨 건 구출까지 그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담금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김진사는 소매로 눈가를 훔쳤고 박찬봉은 헛기침을 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애썼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품 안에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마음은 시원섭섭하기 그지없었다. 혼례식이 끝나고 이어진 잔치판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달이 중천에 뜨도록 풍악 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술잔은 말을 새 없이 돌고 돌았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박찬봉이 김진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복의 사돈자네, 그거 하나 우리 집 불났을 때 자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딸도 잃고 자네라는 벗도 영영 잃을 뻔했네. 그때 자네가 내 팔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불타는 기둥에 깔려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걸세.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찔한 일이야. 김진사 역시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나 말일세. 우리가 어리석어 10년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네만 자식들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었어. 땅이나 쌀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겠나. 사람이 중하고 정이 중한 것을 내 이제야 깨달았네. 두 사람은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었다.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두 집안의 완벽한 결합을 알렸다. 신방에 든 도령과 아기 씨는 촛불 아래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도령이 조심스럽게 아기 씨의 족두리를 벗겨주며 말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원한을 갚는 도구가 아니라 한 쌍의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소. 아기 씨는 도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다. 서방님, 저는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이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요. 부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령은 아기 씨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다.
내 약속하리다. 내 팔의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저 달이 뜨고 지는 한 낭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두 집안이 다시는 반목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오. 창밖에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소쩍새가 정겹게 울고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김도령과 박아기 씨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두 집안의 이야기를 하며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거나 적선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곤 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노년이 될수록 더욱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정자에 앉아 바둑을 두거나 함께 마을을 돌며 어려운 이웃을 살폈다. 예전의 수전노라는 오명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두 어르신을 쌍벽의 자선가라 부르며 존경했다. 가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곡간을 열었고 홍수가 나면 둑을 쌓는 데 앞장섰다. 그들의 변화는 자식들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그 거짓말을 참된 선행으로 완성한 것은 두 노인의 깨달음이었다.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이 되었으나 권세를 탐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푸는 데 힘썼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 박씨 부인이 있어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할아버지들의 무릎을 번갈아 차지하며 재롱을 피웠다. 아이들이 자라 할아버지는 옛날에 왜 싸우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서로를 쳐다보며 너털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글쎄다 못난 어른들이 욕심이라는 괴물에 눈이 멀어서 그랬단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괴물을 물리쳐 주었지. 어느 화창한 봄날 늙은 김진사와 박찬봉은 마을 어귀의 성황당 고개에 올랐다. 그곳은 도령과 아기씨가 비밀리에 만나 사랑을 키우고 화해의 계책을 꾸미던 추억의 장소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평화로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찰랑거리고 밭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두 집안의 경계였던 담장은 허물어져 길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그 길 위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김진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이복에 저기 보이는 저 논들이 이제는 내 땅 구분 없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지 않은가. 박찬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게 말일세. 물길이 트이니 땅이 살고 마음길이 트이니 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도 언젠가 저 흙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겠지. 두 노인은 불어오는 봄바람에 수염을 날리며 오랫동안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오래된 고목 두 그루가 서로의 뿌리를 얽고 가지를 맞대어 숲을 이루는 듯한 형상이었다. 원수에서 중마고우로 다시 원수에서 사돈으로 그리고 마침내 삶의 동반자로 돌아온 그들의 질긴 인연은 그렇게 마을의 역사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진심이며 미움을 녹이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임을 증명한 이 이야기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세대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성황당 옆에 늙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려 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오랜 갈등의 역사는 비로소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외전,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더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김진사와 박찬봉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도령과 아기씨가 100년 가약을 맺은 지도 10여 년이 훌쩍 지난 것이다. 그 사이 마을은 의좋은 마을이라 불리며 인근 고을에까지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가뭄이 들면 두 집안이 앞장서서 곡간을 열었고 홍수가 나면 두 집안의 머슴들이 가장 먼저 둑을 쌓으러 달려나갔으니 백성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인심은 넉넉해질 수밖에 없었다. 김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인근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고 있었고 박아기 씨는 지혜로운 내조로 남편을 보필하며 슬하에 삼남 일녀를 두어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이제 김진사와 박찬봉은 뒷방 늙은이가 되어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소일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치 한 몸처럼 붙어 다니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자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며 티격태격하는 두 노인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여기며 흐뭇해하곤 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마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고을 원님이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가고 신임 사또로 변학도라는 자가 부임해 온 것이 화근이었다. 변학도는 조정의 권세가 뒷배를 봐주는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낼 궁리만 하는 위인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이방을 불러 고을의 재력과 명단을 가져오라 호통을 쳤는데 그 명단의 가장 첫머리에 오른 것이 바로 김진사와 박찬봉이었다. 호, 이 시골 구석에 이토록 재물이 많은 자들이 있단 말이지. 게다가 자성가라고 칭송받는다. 털면 먼지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내 이놈들의 곳간을 탈탈 털어 한양으로 갈 미천을 마련해야겠다. 변사또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즉시 계략을 꾸며 두 집안을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 탐관오리의 재주라 했던가. 변사또는 김진사와 박찬봉이 과거에 물길 싸움을 했던 전력을 끄집어내어 그것이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것이라며 트집을 잡을 작정이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김진사와 박찬봉을 밧줄로 묶어 압송해 갔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두 노인은 관아 마당에 무릎이 꿇렸다. 형틀에 묶인 채 서슬퍼런 사또의 신문을 받게 된 것이다. 변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들, 너희가 십수년 전 나라의 땅인 하천을 멋대로 막아 사리 사욕을 채우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밀란을 꾀하려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는 영모에 준하는 중죄이니 당장 내 놈들의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고 곤장을 쳐서 다스리겠다. 청천벽력 같은 누명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밖으로 몰려와 두 어르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라고 울부짖었으나 사또는 몽둥이 찜질로 그들을 쫓아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늙고 쇠약해진 육신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 탐관오리가 노리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오로지 재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재산을 뺏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으나 그렇게 빼앗긴 재물이 사또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다. 그 짧은 순간 두 노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10년 넘게 미운 정, 고운 정을 쌓아온 그들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이복에 바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놀아보세. 김진사가 눈짓을 보내자 박찬봉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암김가, 자네나 나나 늙어서 구판 한번 버려봐야지. 저놈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못하게 말일세. 갑자기 김진사가 고개를 쳐들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으하하하, 사또 나으리 참으로 명쾌하십니다. 내 저 늙은 도둑놈 때문에 평생을 속 썩고 살았는데 이제야 나라님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려. 좌중이 술렁거렸다. 변사또조차 당황하여 눈을 둥그렇게 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김진사는 표정을 싹 바꾸어 박찬봉을 향해 침을 깸 뱉었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내 놈이 10년 전에 내 눈에 물을 댈 때 몰래 독을 풀어 내 별을 다 죽이려 했던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리고 자성가 웃기지 마라. 내 놈이 밤마다 몰래 쌀을 빼돌려 기생집에 가져다 바친 걸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위선 떨지 마라. 그러자 박찬봉이 질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라, 이 침에 걸린 영감탱이가 망령이 났나. 내 놈이야말로 내 땅을 야금야금 파먹어서 네 팬자리를 봐두었다지. 사또 나으리, 저놈은 역적입니다. 지난번에 술에 취해서는
임금님보다 내가 더 부자다라고 떠드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놈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저놈이 죽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점잖던 두 노인이 서로의 상투를 잡으려 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꼴이라니. 사또는 어안이 벙벙했다. 첩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죽고 못 사는 친구라 했는데 이건 철천지원수가 따로 없었다. 이거 첩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둘 다 노망이 든 건가? 사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김진사는 한술 더 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사또 저 박가농이 우리 며느리 혼수에 올 때도 가짜 금가락지를 보냈습니다. 내 그 원한으로 잠을 못 잡니다. 박찬봉은 밧줄을 끊을 듯 몸부림치며 대꾸했다. 이놈아, 내 아들이 내 딸 훔쳐갈 때 보쌈에 간 이불이나 내놔라. 그게 명주쏨 이불인 줄 아느냐? 변사또는 골치가 지끈거렸다. 영모죄를 씌워 재산을 몰수하려 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저 노망난 늙은이들의 치정 싸움과 재산 다툼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영모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 간의 원한이라면 국법으로 다스리기 애매했다. 게다가 두 노인이 서로 내 재산을 다 바칠 테니 저놈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니 덜컥 재산을 받았다가는 살인 청부를 받은 꼴이 되어 나중에 감찰이라도 나오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수습하려 했다. 에이, 시끄럽다. 닥쳐라. 점잖은 늙은이들이 채통 없이 무슨 짓이냐. 그때 관아문이 열리며 한 젊은 관리가 들어왔다. 바로 인근 고을 현감으로 있는 김도령이었다. 그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도령은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사또에게 예를 갖추었다. 변사또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제 아비와 장인어른께서 노망이 들어 큰 실수를 범한 듯합니다. 도령은 형틀에 묶인 두 노인을 보며 혀를 찼다. 아버님, 장인어른 집에서 싸우시는 것도 모자라 관아까지 와서 추태를 보이십니까? 제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이러십니까? 도령의 연기는 두 노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사또에게 다가가 은밀히 속삭였다. 사또, 부끄럽습니다만 두 분께서 작년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십니다. 헛것을 보기도 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도 하시지요. 이런 노인네들의 말을 믿고 국법을 집행하셨다가는 사또의 명예에 흠이 갈까 저어댑니다. 제가 잘 타일러 모시고 갈 테니 부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변사또는 김영감의 등장이 껄끄러웠다. 비록 품계는 자신이 높지만 김영감은 암행어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마당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니 김현감의 말이 맞는 듯했다. 두 늙은이는 이제 서로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고 있었다. 에잉, 재수 온 붙었네. 차리에 노망난 늙은이들 재산 뺏으려다가는 내가 바보 취급당하겠어. 변사또는 짐짓 호탕한 척 손을 휘저었다. 김현감. 자네 체면을 봐서 내 이번만은 눈 감아 주겠네. 효심이 지극한 자네가 고생이 많구만. 어서 모시고 가게. 관아, 물 흐리지 말고. 그렇게 두 노인은 풀려났다. 관아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김진사는 두고 보자. 박가놈이라 소리쳤고 박찬봉은 내 몽둥이를 가져오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마을 어귀를 돌아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두 노인의 고함 소리는 뚝 그쳤다. 가마에서 내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김진사가 박찬봉의 흐트러진 상투를 매만져주며 말했다. 자네 침 뱉는 솜씨가 예전보다 늘었네 그려. 내 얼굴이 따가워 죽겠네. 박찬봉은 김진사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킬킬거렸다. 자네야말로 욕하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야. 우리 며느리 가짜 금가락지 얘기는 어찌 생각해냈나. 내 웃음을 참느라 혼났네.
뒤따르던 도령이 두 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장인어른,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찌 그런 기지를 발휘하셨습니까? 하마터면 제가 나설 틈도 없을 뻔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녀석아, 우리가 10년을 원수로 살았다. 싸우는 척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 탐관오리 놈이 우리 재산을 탐내기에 차라리 미친 척을 해서 놈의 넋을 빼놓는 게 낫겠다 싶었지. 박찬봉이 덧붙였다. 우리가 진짜로 미워서 싸웠을 때보다 더 실감나지 않았느냐 껄껄. 그나저나 그 사또놈 표정이 가관이더구나. 세 사람은 밤길을 걸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달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날 밤의 유쾌한 승리는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변사또는 이후에도 몇 번이나 마을을 기웃거렸으나 그때마다 두 노인이 내 당 내놔라, 내 고무신 내놔라 하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통에 학을 떼고 다시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온 세상이 꽃대궐을 이룬 듯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노인의 하얀 수염 위에 내려앉았다. 김진사가 바둑판을 내려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가 이 판은 내가 진 것 같네. 평생 승부욕이 강해 절대 지다는 말을 안 하던 김진사였다. 박찬봉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허허, 자네가 져주는 날도 다 있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김진사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복에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지. 싸우기도 치열하게 싸우고 화해하고 나선 또 치열하게 아꼈지. 박찬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자네 덕에 심심할 틈이 없는 생이었네. 우리 아이들도 잘 컸고 마을도 평안하니 이제 여한이 없네. 김진사가 박찬봉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말린 장작처럼 거칠고 따뜻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네. 너무 늦게 오지는 말게. 심심하니까. 그날 오후 김진사는 정자난간에 기댄 채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마치 낮잠을 자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날 저녁 박찬봉 또한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평생을 다투고 평생을 화해하며 한나란 씨에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한나란 씨의 떠나기를 바랐던 두 친구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사람의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상복을 입고 통곡하니 그 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도령과 아기 씨는 두 아버지를 양지바른 언덕 두 집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나란히 모셨다.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는 경계석 대신 작은 길을 하나 내어주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 오가며 술잔을 기울이시라는 뜻이었다. 세월이 흘러 무덤가의 잔디가 푸르게 덮이고 그 옆에 심은 소나무가 웅장하게 자라났을 때 사람들은 그곳을 쌍이총이라 불렀다. 두 의로운 노인이 잠든 곳이라는 뜻이었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고 마을에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들을 데리고 그 무덤 앞에 세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얼굴을 붉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화해를 청하곤 했다. 김도령과 박아기 씨가 늙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손자들을 데리고 쌍의총에 올라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여기 잠드신 두 증조 할아버지는 본래 천하에 둘도 없는 원수였단다. 그런데 고집불통인 마음을 녹인 건 바로 알아요. 쌀가마니와 거짓말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아이들이 합창하며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언덕을 넘어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무덤가에 핀 할미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닌 역사요. 옛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다. 미움은 흐르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는 말이 있듯 김진사와 박찬봉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보여준 사랑과 화해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의 흙 속의 나무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